네, 여러분 저 244페이지 불문 법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원을 보고 있습니다. 법치 행정의 원칙. 행정 니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법에 따라서 법을 어기지 말고 법을 어기지 말고 법에 근거해서 행정을 해라. 그건 이제 법치 행정의 원리인데 법치 행정의 원칙. 자, 그런데 그 법이 뭐냐? 이제 성문 법원으로서 쫙 봤고요. 이제 성문 법원은 법조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성문 법원이라고 하고, 이제 불문 법원은 그런 법조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없는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거, 이것이 이제 불문 법원이죠. 그래서 불문 법원 안에 관습법, 판례법, 조리, 이 조리가 이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불문 법원, 법조의 형식으로 되지 않는 거, 전해 내려오는 거, 이런 것들도 법원 안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법원이 딱 법조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성문 법원만 법원이 아니라, 성문 법원만 법이 아니라 불문 법원도 법이죠. 법원. 그래서 자, 먼저 관습법은 거기 성립 요건이 먼저 관행이 쌓여야 되고요. 그런 관행에 대해서 일반 국민의 법적 확신이 있어야 돼요. 법적 확신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는데 그걸 제가 발견을 못했네요. 법적 확신. 대신 국가의 승인은 불필요합니다. 국가의 승인이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 견해 다툼이 있는데, 국가가 승인해버리면 관습법의 의미 자체가 좀 안 맞잖아요. 관습이라는 것은 국가의 승인 없이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관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의 승인은 필요치 않고요. 그냥 오래된 관행 플러스 국민의 법적 확신만 있으면 이제 관습법이 성립하고요. 자, 관습법의 종류가 행정선례법이 있고요. 민중적 관습법이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만 그냥 알아주시고, 행정선례법, 오랫동안 똑같은 행정이 반복돼 국민들이 그것을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일정한 경우에는 그것이 법처럼 지켜야만 하는 것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민주적 관습법 또 똑같은 것이고요. 그 특징을 보시면 법률 개정에 의해서 행정선례법 변경은 가능하지만, 왜냐? 법률도 법규고 또 행정선례법도 법규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로서 행정선례법 변경은 가능하지만 아래 훈령은 훨씬 더 약한 거잖아요. 훨씬 더 약한 것이 훈령에 의해서 행정선례법 변경은 불가하죠. 그것은. 자, 아래 판례법을 보시면 판례법은 우리나라에서 법이 아니에요? 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제 판례하면 대법원 판례를 원칙적으로 이제 대법원 판례를 판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 법규가 아닙니다. 대신 사실상 구속력은 있다. 이 정도로 그냥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대륙법계하고 영미법계하고 이 판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대법원 판결이 법원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니은 대륙법계 국가는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하고, 오케이? 판례가 법원이야. 이 판례가 세상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뭐만 구속해? 당의 사건에서만 구속을 하지,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똑같은 주제를 다룬다 하더라도 다른 사건에서는 구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러면 우리가 왜 자꾸 판례를 따져? 대법원에 반대되는 판결을 내리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에서 져버리니까 대법원 판결에 맞는 것을 판결하려고 밑에서부터 하는 것이, 그럼으로써 이제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는 이 판례의 법원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륙법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륙법계 국가는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하고 영미법계 국가는 판례의 법원성을 긍정하는데, 아래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상급 법원의 판결은 당의 사건에 한해서 하급심을 기속합니다. 그래서 1심, 2심에서 X로 판결을 했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O 해버리면 1심, 2심에 X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O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당의 사건에 한해서 하급심을 구속하는 것이지, 같은 주제라 하더라도 다른 재판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근데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갖는 사실상 구속력, 그러니까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했는데 대법원하고 다른 판결을 해버리면 나중에 대법원 가서 어차피 질 거기 때문에 하급심에서 대법원 판결에 맞게끔 판결을 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을 뿐, 이 대법원 판례는 법률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력이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대신 조금 양보해서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맞는 지문입니다. 그 점 조금 조심하시고, 대신 헌법재판소 판례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유연 결정은 구속력이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유연 결정해버려, 해당 조항이 바로 그냥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유연 결정을 바로 해버리면 바로 그 조항이 그냥 무효가 돼버려요.
이 법률 조항은 그냥 무효냐 유효냐만 있지 무효 취소가 없습니다. 법률 조항은 그냥 문제가 있으면 바로 그냥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유연 결정을 하면 바로 그냥 해당 법률 조항이 무효가 돼버리는데 효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죠. 헌법재판소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조항이 유연성이 있는데 지금 바로 무효를 만들어버리면 세상이 좀 혼란해질 것 같아.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앞으로 뭐 2년 뒤까지 효력을 유지하고 대신 그때까지 법률을 개정해라 라고 하죠. 그때까지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0시부로 그냥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해당 조항이.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유연 결정만큼은 법원입니다. 법원. 이 세상을 기속합니다. 세상을 구속해요. 자, 판례법의 형성 영역. 만약에 판례법이 있다면 그 판례법이 형성되는 영역이 무효와 취소의 구별, 재량권 행사의 한계, 총기 사용의 한계 등 성문법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또는 실정법이 불확정 개념, 뭐 추상적인 개념을 쓰고 있을 때 그때 판례법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그럼 판례법이 작용할 여지가 없죠. 판례는 그냥 판례도 그 법률에 따라서 그냥 바로 그냥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의 소송의 제기 시한처럼 이렇게 기술적이고 성문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그런 것은 뭐 판례법이 형성될 여지가 없죠. 오른쪽 조리 법의 일반 원칙 또는 뭐 행정법의 일반 원칙 여러 가지로 표현되죠. 조리 법의 일반 원칙, 뭐 행정법의 일반 원칙. 조리가 뭐요?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의 이치. 이것이 완전히 세상의 이치라고 판단되면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 이 조리입니다. 조리. 그래서 조리의 의, 저주 끝에 사물의 본질적 법칙, 세상의 이치. 이것을 조리라고 하고요. 자, 종류가 이 법의 일반 원칙 또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비평자 신부죠. 비평자 신부. 비례 원칙, 평등 원칙, 자유구속 원칙, 신뢰보호 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 이 정도가 이제 대표적인 행정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에서 행정기본법에서 행정기본법에 적시가 되는 것이고 적시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에 비평자 신부 가운데 비평신부가 있죠. 자유구속 원칙은 적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래? 자유구속 원칙이 평등 원칙이랑 거의 비슷하거든. 근데 어쨌든 행정기본법에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것은 비평신부만, 자유구속 원칙은 적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특징이 성문법과 관습법 등 불문법이 모두 없는 경우에 최후의 보충적 법원이 되는 것이 이 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자, 니은에 오늘날 법의 일반 원칙은 점차 성문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에는 비평신부가 다 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직법의 비례원칙, 행정절차법의 신뢰보호원칙 이런 식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문으로 규정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그냥 불문 법원칙이 아니에요? 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성문법에 규정이 돼도 불문 법원칙은 그대로 불문 법원칙으로 또 별도로 남아있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 성문법에 규정될 때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불문 법원의 그 세부적인 모든 내용이 규정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문화 된다 하더라도 불문 법원칙은 또 그대로 그냥 불문 법원칙으로 봅니다. 자, 위반의 효과. 위법입니다. 위법. 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도 법규예요. 법규. 법원이고 법규입니다. 그래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위배해도 위법이 됩니다. 위법. 그래서 지금 뭘 따지냐면 법치 행정의 원칙, 법에 위반하면 안 되고 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데 그 법이 뭐냐? 그 법 안에 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치 행정 원칙이 위배되면 위법한 것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의 일반 원칙을 위배해도 법치 행정의 원리에 위배돼서 위법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 위배되면 위법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 소송에 있어서 대부분 다 이 법의 일반 원칙 가지고 위법하다고 하면서 취소해주고 위법하다고 하면서 국가배상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의 일반 원칙 위배돼. 특히 비례 원칙이죠. 비례 원칙에 위배돼. 비례 원칙에 위배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고 비례 원칙에 위반한 공무원의 행위는 위법한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가 돼서 취소소송 인용해주고 국가배상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잘해. 법의 일반 원칙들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보시면 자, 먼저 평등원칙, 행정기본법 9조의 평등원칙 규정하고 있고요. 다만 자유구속 원칙은 아래 명문화하고 있지 않고요. 자, 자유구속의 법리, 그리고 넣어놓는 것이 이 자유구속의 법리하고 평등의 원칙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 자유구속의 법리 의의가 동종의 사안에 대해서 제3자와 한 것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도 하도록 행정청이 스스로 구속을 받는 것. 그래서 이 자유구속의 법리가 복수 당사자 간 평등성 문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평등 원칙하고 자유구속의 원칙이 바로 동전의 앞뒷면인 것이 어떤 상황에 있는 A가 행정청한테
인허가를 해달라 그랬어. 그러니까 해줬어요. 똑같은 상황에 있는 B도 와서 해달라 그러니까 해줬어요. C도 와서 해달라 그러니까 해줬어요. 그럼 똑같은 상황에 있는 D는 국가에 대해서 나도 A, B, C와 평등하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편에 있는 국가는 A, B, C한테 그렇게 해줄 때 똑같은 상황에 있는 D한테도 해줄 자기 구속에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평등원칙이나 자유구속 원칙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유구속의 법리가 적용되는 요건이 1항 재량 영역이어야 되고요. 이 자유구속 원칙을 적용하려면 왜? 기속행위 영역은 법에 딱 그냥 기속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 그냥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자유구속 원칙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법에 딱 해주도록 돼 있어. 그러면 국민은 법 조항 가지고 그냥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자유구속 원칙 거들 필요가 없는 것이. 근데 재량 영역이야.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돼. 근데 A한테도 해주고 B한테 해주고 C한테 해줬다면 아니 행정 네가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지만 법에 따르면 대신 A한테도 해주고 B한테도 해주고 C한테 해주니까 나한테도 평등하게 해줘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 입장에서는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지만 A한테도 해주고 B한테도 해주고 C한테도 해줬다면 D한테도 해줄 자기 구속에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재량 영역이어야 하고요. 기속 영역이면 그냥 법대로 그냥 해줘야 되는 것이고 2번 행정 선례가 존재해야 되죠. A, B, C한테 해주는 그 행정 선례가 있어야 되고요. 3번 행정 선례가 적법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법에는 평등원칙이나 자유구속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위법에는 평등원칙, 자유구속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시로 무단횡단을 많이 얘기하죠. 할머니가 무단횡단했어. 불쌍하니까 이제 아유 할머니 그러지 마세요. 봐주는데 옆에 어떤 젊은 놈이 무단횡단했어. 잡아서 딱지를 딱 끊어. 그 젊은 사람이 그런 것이죠. 아이 평등원칙. 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는 것이죠. 야 위법에는 평등원칙 적용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좀 돌려서 얘기하면 A가 뇌물을 주면서 인허가를 해달라고 했어. 해줬어. B가 뇌물을 주면서 인허가 달라서 해줬어. C가 똑같이 뇌물을 주면서 인허가 해줬어. D가 돈 들고 와서 야 너 A, B, C한테 해줬지. 나도 돈 가졌으니까 해줘. 그것이 만약에 강제된다면 나라 망하죠. 그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위법에는 평등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위법에 평등원칙을 적용해버리면 나라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위법에서는 평등원칙, 자유구속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신뢰보호 원칙하고 다른 거죠. 신뢰보호 원칙은 위법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애시당초 신뢰보호 원칙은 위법에도 불구하고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특별한 영역을 얘기하는 것이 신뢰보호 원칙입니다. 대신 평등원칙이나 자유구속 원칙은 위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판례를 보시면 1번에 같은 정도의 비유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때 개전의 정, 이 개전의 정이라는 것이 반성하냐, 반성, 개전, 바뀌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싸가지 없었는데 지금 이제 반성하고 싸가지 있게 앞으로 싸가지 있게 살겠다. 그것이 바로 개전의 정입니다.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그것은 아래 끝에 평등 원칙 위반이 아니죠. 오케이? 맞죠?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똑같이 잘못을 했어. 근데 한 사람은 막 징역 3년을 때리고 한 사람은 징역 2년을 때렸어. 그러면 평등원칙 위배돼요? 내용을 봤더니 징역 3년을 맞은 사람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랑 합의도 안 했어. 근데 또 한 사람은 피해자랑 합의도 하고 막 반성문 내고 그래서 걔는 징역 2년 낸 거예요. 그것은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성하는 사람한테 깎아주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에요. 왜냐? 서로 다른 사람인 것이죠. 행위는 똑같이 했지만 한 사람은 반성하고 있고 한 사람은 반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차별, 징역 3년, 징역 2년 차별이 합리적인 차별인 것이죠. 이번에 국공립학교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10%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 그래서 옛날에 막 국가유공자 가족한테도 엄청 많은 가산점 주는 거 위원 결정 받아서 지금은 조금 주죠. 조금. 대신 국가유공자 본인한테 대해서 그 많은 가산점을 주는 것은 합헌 결정 받았습니다. 본인한테 많은 가산점 주는 것은 합헌 결정. 가족한테 많은 가산점 주는 것은 위원 결정. 그렇게 받았고요. 다음 페이지. 비례 원칙을 보시면 연역에 경찰 행정 영역에서 경찰권 발동과 관련해서 발전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경찰 행정 영역에서 막 침해적인 행정을 많이 우리 경찰 행정이 침해적인 작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막 국민들 막 밀어버리고 막 제지하고 함에 있어서 과도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비례 원칙이고 경찰 행정 영역에서 초기에 발전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모든 행정 영역에 적용됩니다. 왜? 모든 행정 영역은 과도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뭐든지 과도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모든 행정 영역에 적용하고요. 법적 근거가 헌법에도 적시가 돼 있고요. 그래서 각종 법령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이런 표현이 있으면 당연히 비례 원칙이라고 봅니다.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또는 뭐 필요한 한도에서 이런 표현이 있으면 다 그냥 비례 원칙이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헌법 30조 2항, 경제법 1조 2항, 또 3번의 행정기본법에서도 규정하고 있고요. 특별히 행정기본법에서는 비례 원칙의 세부 원칙인 적필상,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을 다 규정하고 있죠. 행정기본법에. 자, 내용을 보시면 이 세부 원칙이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입니다. 그래서 적합성, 행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해야 되고, 필요성, 그 수단이 적합한 수단이 여러 가지라면 국민한테 최소 피해가 가는 수단을 선택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상당성, 행정목적 달성에 적합하면서도 국민한테 최소 침해가 되는 수단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그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과 그로써 피해가 보는 사익을 비교 형량해서 공익보다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보다 피해가 가는 사익이 너무 크면 그런 행정은 하지 말라는 것이 상당성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상당성을 보시면 2번에 경찰은 참새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쏘아서는 안 된다. 이 표현이 비례 원칙을 말합니다. 근데 비례 원칙에서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야? 상당성의 원칙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마을에 대포밖에 없어. 자, 대포 쏘면 참새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 있죠. 저기 지금 어디야? 이스라엘 거기 폭탄 터지면 막 일대가 그냥 아작 나버리죠. 참새가 뭐 다 죽지. 참새가 어떻게 그 죽죠. 자, 대포로 참새 잡을 수 있습니다. 적합해요? 대포밖에 없어. 그러면 대포가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국민한테 가장 최소 침해가 되는 수단 맞죠. 그래서 적합하면서도 최소 침해가 되는 수단이 대포야. 그런데 대포를 쏘면 어느 논에 앉아있는 참새한테 쏘면 개인의 논이 완전 아작나서 농사 못 짓죠. 개인의 집에 있는 곳에다 쏘면 개인이 죽을 수도 있고 개인 집 부서져가지고 집에 거주를 못해야 될 수가 있죠. 자, 대포로 참새를 쏴서 잡는 것은 그 참새가 농작물을 쪼아 먹으니까 참새를 잡는 공익이 있는 것이죠. 근데 피해를 보는 사익은 논이 완전 망가져버리거나 집이 망가져버려서 죽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행정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적합하고 최소 피해가 되는 수단이라 하더라도 공익과 사익을 한 번 더 비교해봐서 그래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것보다 피해가 되는 사익이 더 크다면 그런 행정은 그냥 하지 말라는 것이 상당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포로 참새 잡기 위해 대표를 쏘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상당성의 원칙을 얘기하고요. 자, 밑에 팁에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이게 비례 원칙의 세부 3원칙인데 이 중에 한 가지 이상만 달성하면 돼요? 아니죠. 모두 달성해야 돼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비례 원칙에 위배돼서 위법한 행정이 되는 겁니다. 자, 효력. 비례 원칙을 위반하면 유헌 또는 위법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헌법에도 이 비례 원칙을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유헌 또는 위법이 되는 것이고요. 자, 판례를 보시면 1항에 중간에 가스총을 근접 발사해가지고 가스총이 확 나갈 때 가스총 끝에다가 마개를 잠궈 놓는 것도 있고 그냥 마개 없이 나가는 가스총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마개를 잠궈놔 그럼 마개가 벗어나면서 가스총 나가는 가스총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가까이 써버리니까 마개가 나가면서 눈이 맞아가지고 실명이 돼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비례 원칙 위반돼서 국가배상 책임 인정한 판례가 있고요. 자, 3번을 보시면 3번 우리 음주운전 관련된 판례에서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과도하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유언 결정 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 결정 받은 너무 과도해서 유언이다 이런 결정도 있고 또 단순히 그냥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은 공익이 더 중요하다. 사익보다 그런 판례입니다. 이게 그래서 셋째 줄을 보시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 밑에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할 필요가 절실한 점 등에 비춰보면 그 아래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해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되는 일반 예방적 측면 이게 공익적 측면이죠. 공익을 더 크게 평가해야 된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그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해서 유언 결정 받아줘. 그래서 지금 새로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본적인 음주운전 하면 취소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 취소 처분에 취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그 당사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너무 과도하다. 왜 다른 것들은 다 웬만큼 위반해도 다 면허 정지하고 그러는데 음주운전은 수치를 굉장히 낮춰놓은 다음에 이렇게 막 취소시켜버리냐 주장했는데 판례가 음주운전에 있어서는 공익적 측면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례를 낸 것이 있고요. 자, 오른쪽 신뢰보호 원칙을 보시면 의의 중간에 의의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에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경우 이를 보호해줘야 한다. 그래서 이 신뢰보호 원칙은 개인이 믿었어. 그래서 무조건 그 개인이 믿은 것을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믿은 것이 보호가치 있을 때 개인이 믿었어. 행정의 어떤 말이나 행동을 믿었어. 근데 믿은 것이 보호가치 있으면 그걸 지켜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 신뢰보호 원칙입니다. 그 밑에 화살표에 행정청의 원동이 적법할 것을 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신뢰보호 원칙이 나오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 판례가 어떤 사람이 음주 취소 수치의 음주운전을 했어요. 오케이? 근데 음주운전 정지권자는 경찰서장이고 취소권자가 시도청장이죠. 음주운전 취소 수치의 음주운전을 했는데 경찰관이 깜빡한 거죠. 깜빡해가지고 그냥 경찰서장 명의로 정지처분을 해버린 거야. 몇 년 지나서 그거 딱 발견해가지고 시도청장 명의로 취소처분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 그 당사자는 진짜 황당하죠. 물론 자기가 취소처분 이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만 아니 처음부터 취소처분을 했으면 지금쯤 면허 새로 따가지고 새로 잘 운전할 텐데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한참 몇 년 지난 다음에 취소처분을 다시 해버리면 얼마나 황당했어. 거기에 대해서 이 신뢰보호 원칙 적용해서 위법하다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자, 취소 수치에 운전을 했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죠. 정지시킨 것이 위법한 것이죠. 그 위법까지도 존속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 이 신뢰보호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까 평등 원칙은 위법에는 적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신뢰보호 원칙은 사실은 신뢰보호 원칙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의 어떤 언동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했어. 근데 그 신뢰에 보호 가치가 있어. 그러면 그 신뢰는 보호해줘야 한다는 것이 신뢰보호 원칙입니다. 그래서 위법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근거가 국세기본법, 그 다음에 행정기본법, 그 다음에 이번에 행정절차법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자, 저 밑에 주요 판례를 보시면 1번에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정지처분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취소처분을 해버리는 것은 너무하다. 신뢰, 그 다음에 법적 안전성을 저해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자, 2번에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 관할 관청에 사전 적정 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허가 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 신청을 했음에도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했어. 이게 뭔 말이냐면 이 폐기물 처리업은 폐기물 처리업을 허가해 주기 전에 사전 적정 통보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전 적정 통보를 하면 통상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면 비용이 겁나 들어가는 것이죠. 그걸 다 갖춘 다음에 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갖춘 다음에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한테 너무 피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시설을 갖추기 전에 사전 적정한지 아닌지를 묻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물었을 때 사전 적정 통보를 해주면 이제 무조건 이제 허가가 나오는 것이니까 그때 시설을 갖추는 것이죠. 그 시설을 갖추는 것이 시설 요건에 위배되지만 않으면 허가를 해주는 거죠. 근데 엉뚱한 이유를 들어서 사전 적정 통보를 받은 다음에 시설을 엄청 갖춰가지고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신청하니까 그때 허가를 안 내주는 거야. 그것은 행정청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내줄 것을 신뢰하고서 사전 적정 통보를 받았으니까 사전 적정 통보를 받고서 시설을 다 했어. 그 시설에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행정청의 언동 사전 적정 통보를 믿고 허가를 내줄 것으로 믿은 그 신뢰를 위반하는 것이라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 원칙에 입각해서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고요. 자,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 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부당결부 금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우리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든가 하여튼 어디 개발 사업 같은 것을 할 때 개발 사업을 하면 이익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뭐 대규모로 하든 작게 하든 하면 이익이 많이 납니다. 그때 행정청이 개발 사업에 허가를 해주면서 반대로 조건이나 부담 같은 것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철역 근방에서 이 개발 사업을 하면 그 건물이 전철하고 이제 통로가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로를 내게끔 허가해주면서 대신 그 전철역이 편안하게끔 전철역 다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을 개인 땅을 좀 더 많이 내놓으면서 통로를 만들려고 한다든지 또는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개발 사업을 하면 거기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그 학교를
개발 사업으로서 이익을 얻는 그 개발 사업자가 학교 용지를 나라에다가 기부 체납, 돈 받지 않고 줘라라고 그런 것을 조건으로 걸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때 부당하게 결부시키는 경우가 있어. 예컨대 개발하고 나면 학교 용지가 필요하니까 학교 용지를 기부 체납하라 조건을 걸며 그런 것들은 적법한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헬스장 건설한 땅을 좀 달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라에서 허가해 주는 거니까 여러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사업장 토지를 달라라고 하면 그냥 완전히 진짜 저기 부당 결부한 것이고 관련이 없는 것이니까. 근데 시청 공무원들 체육관 짓게 땅 내놔라 그것도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막 개발 사업을 내주니까 니네 뭐 땅 이거 시에 기부 체납해. 그러면 개발 사업 하는 그 허가업자들은 시에다 지금 요청하는 것을 들어줘야 그 허가가 나오니까 오케이 하면서 다 해줍니다. 나중에 소송 걸어요. 나중에 이득 다 본 다음에 개발해가지고 막 이득 거둔 다음에 소송 딱 걸어버려요. 필요 없는 기부 체납 시켜서 이거 했다. 그러면 판례에서 진짜 부당하게 결부시켰다라고 해서 다시 개발업자가 그 땅 가져가 버립니다. 그게 바로 부당결부 금지 원칙입니다. 행정을 하면서 행정에 이득을 주는 그 반대급부로서 관련이 없는 것을 부당하게 결부시켜. 그러면 위법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로 개발사업 같은 것을 할 때 반대급부를 걸었을 때 그것이 그 개발사업하고 관련이 없는 거 걸어버리면 부당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판례에 우리 교통 판례가 있죠. 이 교통 판례 안에 자 어떤 위반 사항을 운전하다가 저지르면 그냥 면허를 다 취소시켜 버립니다. 옛날에는 다 면허 취소시킨다는 조항이 없이 다 그냥 면허 취소시켜 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판례가 나오니까 도로통법에 그냥 전 범위에 모든 범위에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판례가 이제 안 나오는데 옛날 판례입니다. 다 옛날 판례가 자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소형 면허자가 250cc 이륜차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됐더니 면허를 다 취소시켜 버렸어. 뭐 어떤 일이냐면 잘 보시면 1종 대형이나 1종 보통으로 2종 소형 운전 못 하잖아요. 오케이? 또 2종 소형 면허로 나머지 차들도 운전을 못 해요. 그래서 이 250cc 운전한 것은 125cc 초과 이륜차를 운전한 것은 오로지 2종 소형 면허로만 한 거야. 그리고 또 2종 소형 면허로는 다른 차 운전하지도 못해. 다른 운전면허로 250cc 운전하지도 못하고 또 2종 소형 면허로 다른 차 운전하지 못해. 그래서 딱 관련된 것은 2종 소형 하나밖에 없는데 나머지까지 다 취소시켰기 때문에 판례가 부당하게 결부시켰다라고 해서 위법해서 나머지 면허는 살아난 것이 이 판례입니다. 지금은 전범위 다 취소한다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싹 다 취소시켜 버립니다. 지금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물론 지금도 헌법 유언 심판은 청구할 수 있죠. 그 조항이 부당결부의 위배 이 조항이 모든 범위를 취소한다라는 조항이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배돼서 위헌이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법적으로는 하여튼 문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으로 갈 수는 있을지언정. 자, 2번을 보시면 1종 대형, 1종 보통 원자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용차를 음주운전했을 때 전부 취소시켜 버렸어. 그것이 맞느냐? 왜 이것은 적법하다고 봤냐면 자 승용차를 운전했으면 이 승용차가 뭐에 걸리죠? 1종 대형하고 1종 보통에 걸리죠. 원자는 걸리지 않아. 그러나 1종 보통 운전면허나 1종 대형 운전면허 안에는 원자를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종 보통이나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그 운전면허에 있는 종류의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는 것을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원자 운전면허도 관련이 있다고 봐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법하다고 봤고요. 자, 세 번째 1종 대형 1종 보통 면허자가 승용차 음주운전 시 전부 취소한 거. 이것은 뭐 완전히 그냥 관련이 있고요. 이것은 어떤 차로도 다 운전할 수 있으니까 전부 취소한 것이 다 관련이 있고요. 아까 2번은 원자로서 승용차 운전할 수는 없지만 일종 보통을 취소한다는 것은 일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들을 운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인데 일종 보통으로 원자까지 할 수 있으니까 원자까지 취소한 것이 맞다 그렇게 이제 봐버립니다.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있으면 관련성이 있다고 봐버린 것이죠. 관련성이 아예 없어야 관련성 없는 것으로 보고요. 아까 저 맨 위에 1번은 아예 관련성이 없잖아요. 아예 2종 소형 면허만 그냥 혼자 외롭게 그냥 떠 있는 건데 나머지까지 취소시켜 버려서
부당기업을 근무전칙 위배된다고 봤고요. 자, 여러분 기출 지문은 한번 읽어보시죠. 기출 지문은 읽어보세요. 그냥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경찰 자용법의 기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권 발동의 근거 한계. 지금 법치행정의 원리를 보다가 갑자기 경찰권 발동의 근거 한계가 나와버렸어요. 행정법에서는 법치행정 원리는 당연히 행정법 총론에 나오는 것이고 이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는 행정법 강론의 첫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것이 경찰권 발동의 근거 한계죠. 제가 근데 왜 이것을 법치행정 원리 바로 옆에다 놨을까요? 여러분 법치행정의 원리를 경찰법에 적용하면 바로 그것이 경찰권 발동의 근거 한계입니다. 왜냐? 아까 법치행정의 원리가 뭐죠? 법치행정 원리의 세부 3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법률 우위와 법률 유보가 이제 주 원칙이잖아요. 법률 우위, 법이 높이 있으니까 법률이 법이 위에 있으니까 위반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법률 유보, 일정한 행정 작용을 함에 있어서는 자용법적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 법률 유보입니다. 자, 그런데 경찰권 발동의 근거 한계, 경찰권 발동의 근거가 뭐예요? 법률 유보 원칙이에요. 일정한 경찰권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근거 없이 경찰권을 발동하면 위법한 것이 되는 것이죠. 또 한계, 이 경찰권 발동의 한계가 뭐가 있어요? 법률상 한계와 조리상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법률 우위 원칙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찰권 발동이 법규상 한계를 위배해 또는 조리상 한계를 위배해,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위배돼. 그럼 위법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우위의 원칙을 나타내는 것이 경찰권 발동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경찰권 발동의 근거 한계가 경찰권 발동의 근거, 법률 유보 원칙, 경찰권 발동의 한계, 법률 우위 원칙. 그래서 법치행정의 원리를 경찰 행정법에다가 적용하면 바로 그냥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법치행정 원리 바로 뒤에 이걸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자, 먼저 경찰권 발동의 근거를 보시면 중간에 경찰권은 전형적인 권력 자유이기 때문에 법률 유보에 의해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일정한 재량 한계 내에서만 발동해야 하는 것이 바로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입니다. 아래 경찰권 발동의 근거를 보시면 자, 조직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작용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법적 근거, 모든 경찰 활동에 당연히 조직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임무 범위 내에서. 아까 봤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작용법적 근거. 기본적으로 모든 경찰 활동이 아니라 침해적 또는 권력적 경찰 활동은 작용법적 근거까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아래 이 작용법적 근거, 실정법적 근거, 작용법적 근거, 실정법적 근거, 작용법적 근거를 얘기합니다. 이 작용법적 근거가 일반법이 있고 계열법이 있는데 우리 경찰 작용법의 일반적인 경찰 작용법의 일반법이 경직법이죠. 경찰 작용법의 일반법이 일반적인 경찰 작용법, 경찰 작용법의 일반법이 경직법이고요. 가래 개별법으로 우리 경찰관 활동을 또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법률이 있죠. 뭐 청소년보호법부터 시작해 도로교통법 다양한 법률에서 그래서 일반법으로 경직법, 개별법으로 다양한 법률을 근거해서 경찰권이 발동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렇게 수권조항, 경찰권 발동을 규정하고 있는 그 수권조항의 유형이 개별적 수권조항이 있고 또 개괄적 수권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개별적 수권조항에 예시에 경직법을 넣어놨어요. 경직법만 개별적 수권조항은 아니죠. 다른 각종 개별법에서 경찰권 발동조항을 적어놓은 것은 다 개별적 수권조항이죠. 오케이? 추가로 개괄적 수권조항이 거론됩니다. 이 개괄적 수권조항을 일반 조항이라고도 합니다. 뭐냐면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경찰권 발동에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경찰권이 발동되는 그 현장은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막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다 규정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개괄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정해놓은 개괄적 수권 조항에 의해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개별적으로 경직법에 뭐 불신검문 보호조치, 뭐 위험 발생의 방지 이런 개별 조항 말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뭐 질서 유지, 뭐 위험 방지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어느 상황에서도 다 적용할 수 있는 개괄적 수권 조항을 인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 개괄적 수권 조항을 경직법 2조 7호 그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이걸 근거로 해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을 때 경찰권 발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논의가 바로 개괄적 수권 조항 논의입니다. 오케이? 자, 거기에 대해서 그 아래에 경직법 2조 7호를 일반 조항, 개괄적 수권 조항, 즉 다른 개별법 조항이 근거 조항이 없을 때
경지법 2조 7호를 근거로 경찰권 발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논리가 긍정설, 부정설이 있습니다. 긍정설에 판례도 있다고 봅니다. 이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긍정설은 1번 둘째 줄에 경찰권 발동의 요건이나 한계를 일일이 규정할 수가 없어. 왜냐? 경찰이 활동하는 그 현장은 워낙에 변화무쌍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조항이 갖춰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조 7호 이걸 근거로 해서 발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항 일반 조항으로 인한 경찰권 발동의 남용은, 그러니까 부정설에서 주장하는 것이 야 그렇게 막 발동할 수 있으면 인권 침해돼, 안 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 긍정설에서 걱정하지 마라. 어차피 개괄적 수권 조항 인정해도 조리상 한계 같은 것은 당연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조리상 한계 위배되면 위법한 경찰권 장애되기 때문에 통제 가능하다. 걱정하지 마라. 개괄적 수권 조항 인정해도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견해고요. 자, 6번. 판례도 인정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판례가 청원경찰 창고 단속 사건에서 일반 조항을 근거로 해서 그 청원경찰이 창고를 단속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상대방이 두드려 패버린 거야. 그래서 고무집행 방해 사건으로 넘어갔는데, 아니 청원경찰이 왜 불법 창고를 왜 단속하느냐. 위법한 직무집행이었기 때문에 나의 두드려 팬 것도 정당방위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판례가 야 청원경찰이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느냐. 경찰관의 직무 안에는 2조 7호 그밖에 공공안전과 질서유지, 그때는 이제 2조 5호였는데 어쨌든 2조 7호 그밖에 공공안전과 질서유지가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그밖에 공공안전과 질서유지를 바탕으로 해서 창고 단속할 수 있다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판례에서 긍정하는 듯한, 긍정했기 때문에 긍정해야 된다. 자, 7번 독일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아래 부정설은 1번 경찰 작용은 특히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긴장관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아래 끝줄에 경찰 작용의 근거 요건 한계는 명확히 규정해야 되는 것이지 개괄적 수권 조항 인정하면 안 된다. 자, 3항에 2조 7호는 그 밑에 본질적으로 조직법적 성질의 규정이다. 자율법적 성질의 규정. 왜냐? 국자법 3조하고 똑같이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용법적 규정이려면 그 밖에 공공안전과 질서유지 이것이 아니라 질서유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돼야죠. 오케이? 또는 위험 방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돼야 되는 것이 그냥 그 밖에 공공안전과 질서유지, 이것은 작용법적 근거가 아니라 조직법적 임무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반대하는 것이고요. 4번에 독일에서 인정하는 것은 독일은 명시형 규정인데 우리는 명시형 규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긍정설 위에 긍정설 맨 밑에 팁을 보시면 이 팁, 그 다음에 저 맨 밑에 화살표 이 두 가지가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먼저 팁, 긍정설의 팁에 일반적 수권조항 긍정설이 개별적 수권조항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일반적 수권조항, 이 개괄조항 인정하는 사람이 무조건 개괄조항에 의해서 경찰권 발동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죠. 이 개별적 수권조항, 개별적 수권조항이 원칙인데 개별적 수권조항으로 적용해. 근데 개별적 수권조항이 없는 곳에 개별적 수권조항의 쓸모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냐. 개별적 수권조항 없이 모든 경찰권 활동을 다 일반적 수권조항으로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표현하기를 일반적 수권조항 긍정설이 개별적 수권조항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원칙적으로 개별적 수권조항에 의해서 경찰권을 발동하는데 개별적 수권조항이 없는 예외적인 영역에서 일반적 수권조항에 근거해서 하자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부정설에서 맨 밑에 화살표가 일반적 수권조항의 존재를 부정하는 견해가 필연적으로 일반적 수권조항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뭔 말이냐면 개별적 일반적 수권조항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일반적 수권조항이 없고 그 다음에 필요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일반 조항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겠죠. 필요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아. 필요하지만 존재하지 않아. 두 가지 견해가 있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조항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없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그것은 그냥 임무 조항일 뿐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필요하지도 않아. 또 있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잘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시면 헌법재판소에서는 명확하게 판단한 바 없습니다. 아까 대법원은 청원경찰 창고 단속 사건에서 일반 조항의 일반 조항을 긍정했지 않습니까? 근데 헌법재판소는 명확하게 판단한 적이 없어.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보충 의견, 이건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이 헌법재판소는 좀 특이해서 이 판결을 할 때 소수 의견도 다 거기다 적시를 해줘요. 근데 그 적시해준 그것은
판결문 주문은 아닙니다. 주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기속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 의견을 넣어준다. 그 소수 의견 중에 하나에서 일반 조항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청원경찰 창고 단속 사건에서 일반적 수권 조항의 존재를 긍정했고 헌법재판소는 명시적으로 판단한 적이 없어요. 다만 소수 의견, 이 보충 의견에서 일반적 수권 조항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 두 가지도 구분해 주시고 여러분 그러면 대법원에서 이 일반적 수권 조항 긍정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돼? 현실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럼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현실에서 어떤 직무 집행을 하다가 문제가 됐어. 상대방이 당신 뭔 근거로 했어. 그때 여러분들이 나 경기법 2조 7호를 근거로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 수권 조항은 대법원에서 긍정했다며. 대법원에서 긍정한 것이 가짜 긍정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긍정한 것이 긍정했다고도 표현을 하지만 대법원이 긍정하는 듯한 판례를 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가짜 판례예요. 대법원에 판례가 딱 이거 하나 있어. 이게 언제 판례냐면 1979년인가 1980년 판례입니다. 그 뒤로 판례가 없어. 왜 없어? 경찰관이 됐건 공무원이 됐건 경찰관이 어떤 직무집행을 한 다음에 그 직무집행이 법적 근거가 문제될 때 나 경기법 2조 7호를 근거로 했다고 말해요? 말하면 미친놈이죠. 그 경찰관이건 그 변호사건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 내가 경기법 2조 7호를 근거로 그 경찰권을 발동했다라고 하는 순간 이 새끼 근거도 없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이상한 짓 하면 바로 당하는 거예요. 아주 특수한 판례입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이 일반 행정기 아니라 청원경찰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관장들이 막 청원경찰 청사 지키는 데만 조금 써야 되는데 사람을 이렇게 뽑는 거잖아요. 자기 막 지인들 뽑으려고 막 엄청 뽑아놓은 다음에 각 부서에서 나눠서 쓰는 거예요. 청원경찰을. 그래서 그런 업무 하면 안 되는데 일반 업무를 그냥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단속하러 갔어. 청원경찰이 왜 창고를 단속해? 청원경찰이 청사 지켜야지 창고를 왜 단속하냐고. 그러니까 청원경찰이 창고 단속하면서 막 사진 찍으니까 그 집주인이 나와서 두드려 패버린 거예요. 공무집행으로 넘겼습니다. 그 집주인의 변호사가 딱 제대로 주장한 것이죠. 청원경찰이 왜 창고 단속을 하냐고. 위법한 직무 집행이니까 내가 두드려 팬 것도 정당방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대원의 판사를 보다가 이 새끼 완전 개차반이거든. 불법 창고 지은 다음에 나라에서 단속하니까 두드려 패버린 거 아니에요. 그냥 공무원 편 들어준 거예요. 그거 특별히 그냥 아주 그냥 예외적인 판례입니다. 이 판례 말고 없어. 왜 없어? 경찰관이 직무 집행을 하다가 법적 근거가 문제 됐을 때 나 경기법 2조 7호를 근거로 했다고 주장할 리가 없죠. 주장하는 순간 나는 근거도 없이 하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판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선 가서 그렇게 주장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가 가짜 판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짜 판례. 그러니까 그 뒤에 판례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판례를 설명할 때 개괄적 수권 조항을 긍정했다라고도 하고 긍정하는 듯한 판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선에서 일하다가 어떤 근거 조항이 문제돼 경제법 5조 얘기하면 됩니다. 위험 발생의 방지. 위험 발생 방지 안에 싸그리 다 들어가요. 그래서 경제법 5조를 개괄적 수권 조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2조 7호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제 생각에는 5조가 읽어보세요. 싸그리 다 들어가. 거기 안 들어가는 것이 거의 없다니까요. 여러분 좀 쉬었다가 1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